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호상입니다. 뭐, 대다수가 로크랑 루소까지 한다고 해서 기분이 정말 좋네요. 여러분들의 학구열은 저도 정말 참 춤추게 합니다. 자, 그, 제가 칠판을 쓰지 못한 이유는 이게 원문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패드에다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번엔 아이패드에다 켰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국제고에 오면서 아이패드를 쓰는 수업이 아마 이게 처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영광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와. 자, 하여튼 오늘 홉스 다 끝낼 겁니다. 근데, 어, 사실 오늘은 이미 한 줄 요약이 정해져 있어요. 한 줄 요약. 한 줄 요약 결론은 뭐냐면은 군주 짱입니다. 여러분들도 홉스의 논리에서 나오는 군주를 하게 되면은 다들 이걸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정말 군주는 마지막에 나오는 자유에 관한 논의만 제외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군주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자기 보존할 수 있다. 라는 맥락에서, 한 줄 요약은 군주 짱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갈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게 되면 진짜 여러분들, 진짜 세종국제고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 통틀어서 홉스는 사실상 거의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논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국가의 기원, 발생, 정의에 관하여인데, 여기서 진행을 할게요. 다시 말해 이러한 통찰, 즉 국가의 기원과 발생과 정의는 비참한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데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서부터 좀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베풀어라 라고 하는 자연법 자체는 어떤 권력의 위협 없이는 지켜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연법을 준수하게 만드는 어떤 힘에 대한 공포가 없다면 자연법은 우리의 자연적인 정념에 위배되고 인간을 편파성, 자만심, 복수심과 같은 것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칼이 없는 계약은 말에 불과하며 인간을 보호할 힘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자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저번 시간에 자연법 배웠습니다. 인간이 자연권을 남용하다 보면은 내가 죽을 것을 필연적으로 다 안 인간이 이성에 기반해서 뭐 크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자연법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단은 뭐 첫 번째 뭐 평화 추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자연권 포기하라. 이런 것들. 세 번째, 약속 지켜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홉스가 이 자연법을 요약하면은 이걸 황금률이 된다. 그, 기독교 윤리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 자평화 추구와 자연법 포기 같은 것들을 요약하면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률이기 때문에 자연법과 성경은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근데 하여튼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연법 자체는 어떠한 권력의 위협 없이는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이런 힘에 대한 공포가 없다면은 자연법은 우리의 자연적인 정념, 여기서 말하는 자연적인 정념은 뭐겠어요? 당연히 뭐 자기 이익 추구, 뭐 보존, 그냥 오탄데 넘어가 주세요. 이런 것들에 위배되는 거지 않습니까?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억눌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홉스가 바라보기에 이러한 것들은 이 자연법에 대한 준수는 반드시 힘에 대한 공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홉스가 너무 인간을 수동적으로 본 것 같다.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인간의 능동적인 측면을 좀 무시했다라는 점에서 이야기를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홉스는 그래서 결국 이 어떤 힘을 가진 주체가 곧 국가다라는 볼 것입니다. 뭐 동물들의 합의는 자연적인 것인데 반해 인간의 합의는 오직 계약에 의한 것이다. 뭐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약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여기서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공공의 권력을 수립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를 지정해 자신의 인격을 떠맡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동의 혹은 의견 일치 이상을 나타낸다. 만인을 상대로 계약을 맺은 진정한 통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다.
나는 이 사람 또는 이 합의체의 권위를 부여하여 나를 다스릴 권리를 완전히 양도할 것을 승인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도 나와 마찬가지로 그대의 권리를 그에게 양도하여 그의 활동의 권위를 부여한다는 조건 아래에서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의 인격체 안에서 통일된 군중을 국가, 커먼웰스라고 부르고 라틴어로는 키비타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위대한 리바이어던의 탄생인 것이다. 좀 더 경건하게 말하자면 영원 불멸한 하느님의 가호 아래 우리가 평화와 방위를 보장하는 유일한 신이 탄생하는 것이다. 유한한 신이 탄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조금 이 부분이 사실상 오늘 수업에서의 가장 메인 부분이에요. 자, 공공의 권력 수립하는 방법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한 사람한테 하거나 하나의 합의체한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내년에도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이야기인데, 홉스는 이제 그 정부의 형태를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게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서부터 쭉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는 군주정, 하나는 귀족정, 하나는 민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플라톤 수업할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면은 그거는 군주정.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소수면은 귀족정.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다수의, 그러니까 합의 당사자들 모두라고 한다면은 민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군주정과 귀족정, 민주정 같은 부분은 어떤 통치자의 수에 따른 분류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홉스는 귀족정과 군주정, 민주정 중에서 군주정이 가장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내년에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거는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 그러니까 홉스는 군주정과 귀족정과 민주정을 모두 염두를 해서 공공의 권력을 가진 사람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만인이 만인을 맺어 결성된 진정한 통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이거는 루소한테서 좀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요지는 뭐냐면은 내가 주고 다른 사람도 줬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거, 모두가 알고 있는 거. 어떤 밀실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계약을 맺은 거가 이제 이 만인을 상대로 계약을 맺었다라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보셔야 돼요. 나를 다스릴 권리를 완전히 양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홉스의 그 자연권의 전면 양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면 양도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유한한 신이라는 건데 이거 영어적인 유의 보이죠? 영원불멸을 하느니 이모탈 갓이시마는 우리의 평화와 방위를 유정하는 것은 유한한 신 혹은 그 번역서에서 보니까 어떤 책은 지상의 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영원불멸과 유한한 신을 좀 대조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는 유한한 신이라고 적었습니다. 뭐 군주가 죽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싶어요. 예, 군주가 안 죽고 죽지 않은 군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같은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리바이어던은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권력과 힘을 쓸 수 있다. 막강한 권력과 힘에 따른 공포를 활용해 국가의 의지를 만들어낸다. 이걸 통해 국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해외의 정에 대항한 공공의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 다음 줄. 국가라는 인격체를 이끄는 자를 우리는 통치자라고 부르는데 통치자는 주권을 지닌다. 그러니까 이 주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주권이라는 것은 그냥 국가 권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크나 루소 같은 경우도 주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텐데 국가의 권력이 누구한테 있느냐? 국가의 권력을 지닌 자를 통치자, 그러니까 뭐 주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주자가 이자가 그 주인 주자거든요. 주인주. 그 다음에 권자는 권력이니까. 그럼 주인이 되는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근데 여기서는 홉스는 통치자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통치자는 한 명이면 군주정, 소수면 귀족정.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치권 획득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자연적인 힘이다. 그 약육강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희가 딱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하나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인간 또는 합의체에 복종할 것을 동의하는 경우다. 이제 이게 그 계약에 대한 이야기 되죠. 계약. 자발적으로 계약에 동의한 경우가 여기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 통치자의 권리에 대하여라는 것은 통치자가 이제 권리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다수의 인간이 각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모든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권리가 한 개인이나 합의체의 다수결에 의해 주어지고 그 사람 또는 합의체의 찬성 투표한 자가 이게 쭉 승인하며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평화롭게 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목적으로 했을 때이다 라는 점인데 여기서 조금 홉스한테도 재밌는 점은 뭐냐면은 합의체에 찬성 투표한 자나 반대 투표한 자가 모두 똑같이 그의 판단을 자기 자신의 그것인 것처럼 승인하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자연 상태에서 자연인이 자연권을 위임하잖아요. 자연권을 어떤 제3자 여기서 보면 뭐 혼자일 수도 있고 뭐 소수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참여 우리 모두 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약간 조금 논리적으로 모호할 수 있긴 한데 일단은 그냥 자연권을 제3자 그 제3의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을 때라고 좀 봅시다. 근데 홉스가 이 자연권을 이 사람한테 양도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홉스는 다수결이라는 거예요. 다수결. 여기서 뭐 말한 거죠. 합의체에 찬성 투표한 자나 반대한 투표한 자가 승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자연 상태에서 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이 다수결에 의한 합의가 된다. 반대 투표한 사람도 리바이어드한테 복종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좀 재밌는 점이냐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뭐 보게 될 뭐 루소나 로크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만장일치를 전제하거든요. 만장일치. 근데 홉스는 다수결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치자, 주권자의 권리에 대해서 좀 볼게요. 굉장히 짱짱맨이에요, 짱짱맨. 첫째, 계약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이미 허가했으면은 통치자의 허락받지 않고서는 합법적으로 새로운 계약을 맺어 다른 사람한테 약속할 수 없다. 즉, 계약 파기 안 된다는 거죠. 예. 내가 허락한 거 물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둘째, 통치자의 입장에서 계약을 위반할 일을 발생할 수 없다. 예. 사실 통치자는 제3자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가 계약을 위반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권된 자가 또 나와 있죠. 주권된 자가 미리 그의 국민들과 어떤 신약도 맺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이거 제3자라는 거예요. 제3자. 미리 맺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이 그냥 준 거라는 거죠. 다 우리 생명 좀 지켜줘. 그 여러분들도 막 딴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이거 해줘 라고 하면은 대신 나를 마음대로 쓰게 해줄 권리가 있을 때 라고 하면은 거기서 대부분 다 오케이 하지 않을까? 누가 거기서 반대할까? 나 그릇이 안 돼. 이렇게 말할 사람 없을 것 같아. 나라도 군주 되고 싶어. 네. 하여튼 네. 자, 세 번째 요거 다수의 승낙을 통해 선포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나머지 사람들의 뜻에 따라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영국의 역사랑도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영국은 의회 정치가 했기 때문에 다수결의 의견을 좀 굉장히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자, 넷째, 모든 백성은 제도화된 통치자의 모든 행동과 판단에 본인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통치자의 판단은 내 판단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통치자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든 백성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며 해가 될 수도 없다. 통치자는요, 심지어 백성들한테 비난도 받지도 않는데요. 이야, 정말 좋아요. 예. 요즘 같은 시대에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바이든이 상상 속에 쓰여진 책이죠. 예. 그다음에 다섯째, 통치자는 정당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처벌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저항권이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것과 관련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명확하게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자기 보존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까지 이야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진인 사람은 이
저기 뭐야 손에 의해서 정당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처벌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게 어떤 자기 보존과 관련됐을 때에는 뭐 예외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다섯 번째 때문에 통치자는 백성들한테도 죽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목적에 대한 권리, 즉 자기 보존. 여기서 말하는 평화와 방위, 즉 우리는 큰 틀에서 봤을 땐 자기 보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단에 대한 권리도 갖는다. 저희 그 윤사 시간에 의무론과 결과주의 다루면서 의무론은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 목적이 수단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과론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홉스는 이 목적에 대한 권리 수단에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영국 사람이에요. 결과론도 공리주의도 영국이죠. 같은 전통에서 파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화와 방위의 수단 및 그것의 장애 또는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한 판단,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내의 소란 및 국외로부터 적대 행위 예방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것. 나아가 평화와 안전을 빼앗은 경우에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행동을 하는 일이 그거다. 생각해보면 이게 일이 좀 많습니다. 일이 근데 뭐 그만큼 권력을 가졌으면은 그거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그거를 목적으로 너한테 자연권을 전면 양도했어. 라는 거죠. 어떤 이견이가 학설이 평화와 반대하는 지바지는 주권에 속한다고 이야기해서 심지어 이 사람이 교육까지도 정합니다. 리바이어던이. 교육까지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군주가 된다면은 정호상 선생님을 신도로 모시겠다. 정호상 선생님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정호상 선생님을 해치는 것이 악이다. 라고 선포를 했다면은 그거 맞다는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주권이 분할되지 않는 한 군대의 분열과 대립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이거 뭔 말하고 있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주권은요. 분할 불가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양도 불가능이다. 주권은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고 주권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다른 사람한테 분할해서 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그냥 일반적으로 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홉스가 예외는 설정하긴 해요.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얘는 예외. 근데 생각해 보면은 주권을 가진 통치자가 스스로 권력을 포기할 일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말 어떤 소심하지 않은 이상. 근데 소심한 사람은 애초에 주권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양도를 하지도 않았겠죠. 19장과 20장 국가의 유형 및 통치 권력의 계승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그때 이야기했던 군주제 장점을 좀 나열해요. 예를 들면 군주제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 편하다.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메인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싸우지 않는다. 소수나 다수가 권력을 잡았을 때에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싸울 수 있지만은 우리 군주제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뭐 배송이래. 저 키보드 샀습니다. 네. 집에다 쓸 게이밍 키보드예요. 네. 군주제가 예를 들면 장자 뭐 이렇게 상속 같은 경우도 뭐 권력 승계 같은 경우 좀 편하다. 기족정과 민주적으로 해도 똑같이 권력 승계 문제가 생기는데 군주정은 한 명이 결정하기 때문에 뭐 편하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부장적 지배와 전제적 지배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는데 이거 뭔 말이냐면은 어딨어 그 어디 쓸 요거 이거 이 부분 통치권 획득하는데 이 자연적인 힘에 의한 것이 이제 전제적으로 힘으로 얻는 권력. 그다음에 이 자발적으로 얻은 건데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홉스한테서 이게 그렇게 메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재밌게 봐야 될 부분이 또 이 부분입니다. 21장 백성의 자유에 대해서입니다. 자유는 뭐냐? 저항이 없다.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의미에서 자유인이란 자신의 힘과 지력으로 할 수 있는 이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 저희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 말미암는다. 조금 더 넣어가면 내가 결정한다.
라는 건데 홉스는 약간 좀 이걸 비틀어서 해석하는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부적인 장애물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 내가 결정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방해받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홉스가 또 재밌는 말을 하죠. 두려움과 자유는 양립한다.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국가 내에서 자유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그거겠죠. 그 리바이어던 뭐 처벌받을 두려움 여기 속하는 건데 그러한 두려운 거랑 너가 방해받지 않는 거랑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자유와 필연성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년에 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기계론적 세계관. 이때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어 있다라는 기계론적 세계관을 채택하는데 그러한 세계관과도 자유는 양립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백성의 자유는 도대체 뭐냐? 리바이어던한테 구속받고 있는 현실에서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뭐냐라는 겁니다. 뭐냐? 필연적으로 법이 간과하고 있는 모든 행위 가운데서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가장 유리할 것을 행할 자유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법 같은 경우는 리바이어던이 인간 행위를 규제하는 요소니까 그러니까 너가 자연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뭐냐? 법 바깥에서 장애물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민의 자유다. 인민, 시민 혹은 국민의 자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자유는 그들의 행위를 규제하면서 통치자가 간과한 일들, 물건 사고 파는 것처럼 타인과 계약 맺거나 뭐 주가 음식을 죽어 음식 생명을 선택하거나 적당하든 말아 자유 양육할 이런 것들이 국가가 모두 규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범주 내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곧 자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이와 같은 자유가 있다고 해서 백성의 생살 여탈권을 쥔 통치자의 권력이 철폐되거나 제한되지는 않는다. 통치자가 백성에게 어떤 구실로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의 부정의는 또한 침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은 통치자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백성이면서 뭐 쭉 넘어가서 통치자한테 권리될 권리는 없다. 그 결과 국가에서는 통치 권력의 명령에 의해서 백성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 이제 홉스의 저항권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통치자의 권력은요, 백성의 생사 여타권을 줬습니다. 졌어요. 통치자의 권력은. 통치자는 권력 쨍쨍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뭐, 여기선 언급 안 했지만, 심지어 화폐 발행할 거, 통치자가 정의를 규정하게 되는 거니까, 권력 짱짱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백성이 생사 여타권을 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큽니다. 커요. 네. 일단은 크다. 그래서 생사 여타권도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나중에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은 이제 곧 이야기할 겁니다. 뭐 쭉 넘어가서 국가의 경우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국가에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행할 절대적 자유를 갖는다. 군주 정치를 행하든 민주 정치를 행하든 자유의 본질은 동일하다. 행위에서 장애물만 없으면 된다. 라는 겁니다. 이제 어디를 볼 거냐? 자, 이제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백성의 참다운 자유, 통치자가 명령한 일에 대해서 불의를 범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국가를 세울 때 우리가 어떤 권리를 양도했으며 어떤 자유를 스스로 포기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이 부분도 다시 볼게요. 만약에 통치자가 어떤 사람한테 자신을 살해하거나 상처 입히거나 불구로 만들 것을 명령한다면 또는 자신을 공격하는 자에게 저항하지 말 것을 명령한다면 또는 음식, 공기, 약 등 없으면 살 수 없는 것들을 사용하지 말 것을 명령한다면 판단이 정당해도 그 사람은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이제 여기서부터 좀 모순이 생기는 거죠. 자, 모순같이 보이는 거예요.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통치자의 권력은요. 생살 여타권을 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만약에 통치자가
나한테 죽어라 명령한다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홉스의 모든 그 기본적인 자연권에서의 큰 전제가 자기 보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보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죽으라고 해서 죽으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플라톤의 국가에서나 설명은 가능한 거지. 자기 보존을 그 무엇보다 중시해서 자기 보존 때문에 권력을 양도를 했는데 죽으라고 한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복종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음. 여기서 또 어디를 보시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다수의 사람이 힘을 합쳐 통치 권력에 부당하게 저항했거나 또는 모든 사람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힘을 합쳐 서로 방어할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자유가 있다. 왜냐하면은 그 행위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왕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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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항했거나 그래서 반항해서 사형 선고 받았을 때 그때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 정말 담담하게 그냥 죽어라라고 해서 죽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라라는 거지.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권리가 있다. 저희 이거 자연법 설명할 때 봤었습니다. 봤었습니다. 그래서 홉스가 저항권을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는 수능에서는 나올 수 없을 거예요. 로크나 루소 같은 경우에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로크는 이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로크는 명시를 했으니까. 근데 홉스는 약간 조금 모호해버리는 거죠.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자연권에 약간 좀 정리를 하면은, 전권 양도했기 때문에 자연권을, 군주는 권력이 높다. 권력이 굉장히 세다. 근데, 어, 대신, 만약에, 죽으라고 했을 때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자유 있다. 이렇게까지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마지막 뭔가 생사여탈권을 쥔 통치자의 권력을 이해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통치자는 명령할 수는 있어요. 이거 우린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생사여탈권은 통치자한테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시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저항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저항 가능하다. 만약에 죽으라고 했을 때 저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수용한 다음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정말 엄격하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모순은 아니라는 거죠. 생사여탈권은 군주한테 있지만은 인민은 그를 저항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의 자유는 법의 침묵, 즉 법이 규제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치자에 대한 백성의 의무는 통치자의 힘이 지속적으로 백성을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만 유지된다라는 이야기 쭉 넘어가서 이제 리바이던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사실상 이게 끝이에요. 한 줄 위한 군주 짱이다. 근데 이제 군주 통치를 위해서 군주 통치는 내 자기 보존을 위함이다. 여기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리바이어던이 1부, 2부, 3부로 나뉘어져가지고 저희가 1부 마지막 부분과 2부 초반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경 관련된 이야기, 성경에 맞춰서 지금 자신의 사상을 맞춰서 해석하려는 측면이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의 나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것만 봐도 홉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은 그 자연 상태와 여러분들 홉스 이야기한 사회 상태에 대한 다시 이제 논리적인 이해 이 자연 상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온전한 자연 상태와 그럼 이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합시다. 자연 상태에서 죽으니까 우리는 자연법 그러니까 크게 세 단계로 이해하시면 되죠. 순수한 자연 상태, 하고 싶은 대로 한 자연 상태,
자연법을 발견한 상태. 그 다음에 이 자연법에 대한 강제를 하는 국가, 사회 상태.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국가 없는 상태. 여기는 국가 있는 상태.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까지 숙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홉스 이거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뭐 다음 시간은 제가 가능하면은 일단 좀 영상을 올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끝나고 너무 루즈해지면은 어 시험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 생기부 써서 바쁠 시기인데 그때 시간 뺏는 게 좀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또 영상으로 로크를 올릴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계약하면은 수요일 날 루소를 올릴 겁니다. 로크와 루소 같은 경우도 좀 원문을 좀 올릴 예정이에요. 원문을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원문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이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로크랑 루소는 조금 시간이 조금 오늘보다는 길을 겁니다. 한 시간 정도는 2시간 이게 저희가 한 번 할 때 2시간 하니까 1시간은 로크에 대한 일반적인 정리를 쭉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시간은 그와 관련된 사항을 원문을 통해서 좀 간략하게 확인할 겁니다. 루스도 마찬가지로 진행될 거예요. 시간이 조금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뭐 두고두고 파서 내년 시험 공부할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쉬세요. 빠이.